저는 결혼식이 끝나기도 전에 제 남편이 무서워졌습니다. 사진사가 웃어보세요라고 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 박수 소리가 쏟아지고 있었고 축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들린 건 남편의 낮은 목소리 하나였습니다. 오늘부터 넌 내 말이 법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23이었고 남편은 33이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성실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저 정도면 든든하지. 여자 혼자 사는 것보다 100배 낫다. 저도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맞추면 되겠지. 남자는 다 저런 거라고 하잖아. 그런데 신혼 첫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이 싱겁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땅이 하늘을 거스르면 안 되지. 그 말은 웃으며 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빛이 저를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처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작은 실수는 곧 벌이 되었습니다. 밥이 조금 늦으면 게으르다고 했고 전화가 울리면 누구랑 그렇게 할 말이 많냐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친구 수진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저를 벽에 밀쳤습니다. 여자가 웃음이 많으면 집안 망한다. 저는 놀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웃는 것도 죄가 되나? 다음 날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치킨을 사왔습니다. 어제는 내가 좀 심했지?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넘겼습니다. 저는 그걸 사랑의 방식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저는 기대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는 아버지가 되니까 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그는 아이가 울 때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를 왜 그렇게 버릇없이 키워? 아이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건 언제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기를 안고 있다가 밀려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울고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약해? 여자가 그 정도도 못 버텨? 그날 밤 저는 몰래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살 수 있을까? 아니, 아이는 어떻게 하지? 저는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커졌고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저를 흉봤습니다. 얘는 내가 안 잡으면 기어오른다니까.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회식이라고 나간 날 저는 우연히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밤 11시 다른 지역 유흥주점. 그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닐 거야.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직접 보게 됩니다. 낯선 여자의 팔을 잡고 웃고 있는 그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자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이 아이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자라지?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나는 남편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아이 때문에 산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참고 버틴 선택이 훗날 더 큰 균열을 만들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균열은 단순한 외도나 폭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흔들 비밀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그때 저는 그저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쯤은 내가 감당하면 되겠지.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곧 한 여자의 등장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은 지 20날 만에 제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산후조리 중이었습니다. 몸은 아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꿰맨 자리는 욱신거렸고 젖은 자주 돌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울면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날도 늦었습니다. 술 냄새가 문틈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애는 또 왜 울어?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요. 조금만. 그 순간 제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손이 날아오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소리보다 먼저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마에서 따뜻한 것이 흘렀습니다. 피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울지 마. 울면 더 화낼 거야. 그는 말했습니다. 애 핑계 대지 마. 여자가 애 낳았다고 대접받으려 들어.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붉은 선이 이마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지만 저는 그걸 닦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눕히고 피를 닦고 바닥을 걸레로 문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밥은? 그 말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왔습니다. 마치 어젯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는 밥을 먹고 나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좀 심했지. 그리고 저녁에 고기 한 근을 사왔습니다. 몸보시네.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사과 대신 고기, 폭력 대신 선물.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그래도 고기를 사왔잖아.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두 번째는 더 쉬웠습니다. 아이 분유를 늦게 데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설거지를 미루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점점 덜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는데 이제는 맞기 전의 공기가 더 무서웠습니다. 맞고 나면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널 사람 만들어주는 거야. 저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이웃이 물으면 웃었습니다. 잘 지내요. 이마에 멍이 들어도 팔에 자국이 남아도 저는 긴 소매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부부 일이었으니까요.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손찌검 좀 할 수도 있지. 애 아빠인데 내가 참아야지. 그 말들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더 조심하면 안 맞겠지. 하지만 저는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폭력은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그는 화가 나서 때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린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들어올 때마다 저는 먼저 숨을 죽였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물컵 내려놓는 소리.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게는 경보음이었습니다. 그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갔고 저는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안 맞았어. 다행이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안 맞는 날이 감사해진 제 자신을. 그게 가장 무서운 변화였습니다. 폭력은 점점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의리 있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밖에서 쌓인 분노가 집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그 분노의 완충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밖에서 내가 얼마나 참는 줄 알아? 너는 그 정도도 못 참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참아야 하지?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에 그는 밥상이 늦었다며 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아이 앞에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더 큰 손이 날아왔습니다. 제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얼굴인가? 나는 언제 이렇게 되었지? 저는 예전의 제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웃던 모습도, 꿈도, 하고 싶던 일도, 모든 게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미 참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력은 그렇게 제 삶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맞고, 밥을 차리고, 고기를 받고, 다음 날을 버티는 구조. 그 구조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기 시작한 그때부터 저는 또 다른 피를 보게 됩니다. 그 피는 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피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폭력보다 더 잔인한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저는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낯선 여자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젖은 작업복을 벗어두고 그는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외투를 정리하다가
구겨진 쪽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미란 오늘도 기다릴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닐 거야. 그냥 다방 주인일 수도 있잖아. 그를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직접 보게 됩니다. 그는 요즘 퇴근이 늦었습니다. 회식이라고 했고 거래처 사람을 만난다고도 했습니다. 술 냄새는 늘 같았지만 어딘가 다른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재우고 저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말한 장소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항구 근처 오래된 다방. 네온사인이 반쯤 꺼져 있었고 창문 안쪽에는 자욱한 담배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은 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여자는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제 또래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팔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고 마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발이 굳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아는 남편이 맞나? 저는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우산을 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들어왔습니다. 애는 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그는 더 자주 그 다방을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미란이라는 걸. 미란은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거기 단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술과 웃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 있었습니다. 전세금 일부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놀라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 어디 갔어요?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사업에 잠깐 넣었어. 사업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벼울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누군가의 보증을 섰다는 겁니다. 그 금액은 우리가 평생 모아도 갚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여자? 저는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속은 자주 울렁거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집에 없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시 그 다방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 그 말이 먼저였습니다. 사과도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뱃속 아이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이 옷 몇 벌과 제 옷을 챙겼습니다. 첫째 아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그 한마디에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기차역까지 걸어갔습니다.
막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서 있으니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타면 끝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 질문 하나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집이 지옥이라는 걸 알면서도 며칠 뒤 일이 터졌습니다. 그 다방이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돈을 맡긴 사람들이 줄줄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제 남편 이름도 있었습니다. 보증인. 그 한 단어가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빚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전세금은 이미 빠져나갔고 집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저는 배를 부여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기차를 탔어야 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늦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를 남편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는 이제 제 아이들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비밀을 낳게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하늘이 아니라 제 심장이 먼저 멈출 뻔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 때문에 살아남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한 날이 언제였는지 이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아닌 아이를 선택한 여자였습니다. 둘째를 낳던 날 병실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건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웃집에 맡겼고 그 사람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 아이만은 제발 다르게 살게 해주세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아이 둘뿐이었습니다. 이틀 뒤 그 사람은 왔습니다. 꽃다발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빚이 좀 생겼어.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직 전 냄새가 가시지 않은 갓난아이였습니다. 보증을 섰는데 일이 좀 꼬였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방 여자 미란. 그 여자가 사기를 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돈을 맡긴 사람들, 보증을 선 사람들 모두 줄줄이 엮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제 남편 이름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힌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삶을 통째로 흔드는 숫자였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어?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 때문일까요?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당신 때문이야.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입이 닫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빛 독촉 전화가 오면 전화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독촉장이 오면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늘 집안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남편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아이 때문에 산다. 남편은 선택이었지만 아이들은 제 책임이었습니다. 둘째는 밤마다 자주 깼습니다. 열이 나고 자주 토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몰래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결혼식 때 받은 유일한 금반지였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알아도 별말 없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둘은 자고 있었고 그는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독촉장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떨어지는 제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날 기차를 탔더라면 이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도망치는 순간 아이들이 무너진다는 걸. 그래서 저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버티는 것이 제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빚은 늘어났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첫째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저씨들이 자꾸 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야. 거짓말이 늘어갔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자주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쓰러질 수 없다. 아이 때문에라도. 그는 여전히 말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그 말이 점점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괜찮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후회, 원망, 그리고 어떤 결심. 그 결심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 그는 아직도 자신을 하늘이라 믿고 있었지만 하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먼저 제 몸에서 그리고 곧 그의 삶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버틴 삶이 결국 저를 먼저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걸. 저는 칼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 밥을 해야 했고 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독촉장은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고 그는 전날 밤에도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은 힘이 빠진 채로 제 안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조여왔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러지?
그냥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세게,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손으로 움켜쥐고 비트는 것처럼요. 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끊깁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차가운 형광등 불빛. 제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옆에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저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스트레스성 심근 허혈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오래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말이 이상하게도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잠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원인이 되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편과 떨어져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또 한 번 세게 쳤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지내라. 그렇게 쉬운 말일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떨어져 지내면 아이들은요? 병원 복도 끝에서 그를 봤습니다. 벽에 기대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괜히 유난 떠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떨어져 지내래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럼 애들은 누가 키워? 빚은 누가 갚아? 그 말에 저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들, 빚. 그 두 단어가 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퇴원하던 날 의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더 큰 일이 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진지하게. 저는 병원 문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가야 할까? 이번에는 떠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 길을 벗어나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발이 멈췄습니다. 첫째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결심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가슴이 쪼여도 숨이 막혀도 저는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를 냈고 빚은 여전히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겁이 아니라 체념이 먼저였습니다. 심장이 아프다는 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아이 때문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 그는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또 조여왔습니다. 약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아이들은 누구 손에 맡겨질까? 그 생각 하나에 저는 다시 버티기로 했습니다.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버틴 시간이 결국 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그 선택은 남편을 위한 것도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훗날 이 집안의 운명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돌아온 그 집이 언젠가는 저를 완전히 떠나게 만들 거라는 걸. 저는 2달째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을 끊었습니다. 2023년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에서 우리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손님은 하루에 몇 팀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늙은 부부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며 하루를 버티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안에는 말이 없습니다. 말 대신 기척만 있습니다. 그가 김치 더 줘. 라고 말하면 저는 대답 대신 그릇을 밀어둡니다. 그가 소금 어딨어? 라고 묻으면 저는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목소리는 사라지고 동작만 남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힘도 없다. 며느리 지우가 자주 가게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점심시간만 도와주겠다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 나옵니다. 아마 눈치를 챘을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어머니, 아버님이 물 좀 달래요. 그 아이가 중간에서 전합니다. 저는 컵에 물을 따라 건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소금이 왜 이렇게 짜냐고 전해. 저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우는 난처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이에 서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까지 이런 꼴을 보게 해야 하나. 어느 날은 손님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떡볶이를 드시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국물이 좀 싱겁네. 그 순간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얘가 이제 손맛이 죽었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손님은 웃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관통해 온 한 줄기 비웃음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를 그렇게 말했지. 그는 늘 밖에서는 유쾌한 척했습니다. 집에서는 다정한 남편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언제나 위와 아래가 있었다는 걸. 2달 전, 그날 이후로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도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손주를 혼냈습니다. 그냥 조금 장난을 쳤을 뿐이었습니다. 버릇없이 굴면 사람 안 된다. 그 말이 아이 얼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손님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어서 성질이 더 세졌네. 사람들은 또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기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는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왜 말을 안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자 그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시간에 사는 사람들처럼 지냅니다. 식탁도 따로 앉습니다. TV도 따로 봅니다. 밤에는 등을 돌리고 눕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낫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늙으면 말수가 줄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마음이 다친 겁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기대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존심이야. 그 말이 우습게 들립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남은 존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식어 있었습니다. 무서운 건 그게 슬프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난 건가? 아니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 그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모릅니다. 이 침묵이 어떤 진실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진실이 그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때 저는 깨닫게 됩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였다는 걸. 제 둘째 아들은 남편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제 입으로 꺼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을 묻어두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날은 우연히 겹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우가 병원에 다녀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혈액형이 B형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형님은 O형이라는데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멈췄습니다. 피가 식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지우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의학적으로 이상하다고, 요즘은 유전자 검사도 많이 한다고 가볍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이 집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걸. 남편은 혈액형 따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며칠 뒤 지우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모르는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아니, 끝까지 숨겨야 하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첫째를 안고 둘째를 임신한 채로 기차역까지 갔던 날입니다. 남편이 저를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던 날이었습니다. 피가 흘렀고 저는 아이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기차역 플랫폼에서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다치셨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으로 곧장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넸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도망치지도 완전히 돌아가지도 않는 선택.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지켜줄까? 아니면 내가 지켜야 할까? 남편은 둘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약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선택의 증거이자 제 절박함의 흔적이라는 걸. 그 선택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이었습니다. 폭력 속에서 저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우가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선택도 있어.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불륜이 아니에요? 그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도 아니었어. 그냥 나를 지키려던 거였어.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아이들의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결정을 내렸던 여자였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침묵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걸. 남편은 아직 모릅니다. 둘째가 자기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유가 자기의 폭력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그는 여전히 하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때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 균열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하늘이 땅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분식집 문을 닫고 돌아온 뒤 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늘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면서도 병원에는 가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컵을 들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여보, 그가 저를 그렇게 부른 건 몇십 년 만이었을까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은 차가웠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졸중 초기 증상입니다. 빠르게 오셔서 다행입니다. 다행이라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도착했습니다. 큰아들은 침묵했고 둘째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상태를 설명하는 동안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그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말이 어눌해졌고 한쪽 팔에 힘이 덜 들어갔습니다. 그는 짜증을 냈습니다. 나 아직 멀쩡해. 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은 가게 일에 대한 것이었지만 저는 다른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평생을 군림하듯
살던 태도를 그만두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아직 죽었어? 그 말 뒤에 이어진 건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도 힘듭니다. 큰아들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하늘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기 자식들 앞에서 처음으로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아갔고 집에는 저와 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렸던 말이었으니까요. 내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나 무섭다. 그는 처음으로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무섭게 굴던 사람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나 혼자 되는 거 아니지? 그 말에 제 가슴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알았습니다. 그가 두려운 건 병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걸.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일 다 미안하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인지 외도인지 빚인지 모든 걸 통틀어 말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위협적인 눈빛은 없었습니다. 대신 늙고 약해진 눈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달라지려 애썼습니다. 목소리를 낮췄고 가게 일에 참견을 덜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먼저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이미 세월이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무너질 때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조용히 조금씩 자기 무게에 눌려 내려앉습니다. 그는 이제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늙고 지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시작일 뿐이라는 걸. 용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나는 이미 40해 전에 죽었어요. 그가 미안하다고 말한 바로 다음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로요. 명자야, 진짜 미안하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때린 거, 바람 핀 거, 빚 만든 거 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눈물이 안 나지?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내가 당신 인생 망쳤지?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망쳤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망가졌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힘없이 떨리는 손,
예전 같았으면 이 모습을 보고 연민이 먼저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이미 40해 전에 죽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날 처음 피 흘렸을 때, 그날 이미 죽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뒤로는 그냥 살았어요. 아이 때문에. 그 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과했으니 이제 풀리겠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시작일 뿐이고 용서는 시간이 아니라 진실을 통과해야 한다는 걸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꼭 해야 할까?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제 침묵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며느리 지우를 불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셋이 앉았습니다. 지우야.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가게, 내가 맡아라. 지우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나는 여기서 나가려고 한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가? 그 질문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나로 살아보려고.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탁자를 쳤을 겁니다. 대신 작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두고 가? 그 말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분식집 지분을 지우에게 넘겼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이 가게는 제 세월이었습니다. 눈물과 한숨이 벤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제가 살아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선택하자. 아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둘째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해. 그 말에 제 심장이 처음으로 조금 풀렸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용서해 줄 수는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용서는 보류였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상처를 한 번의 사과로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리였습니다. 짐을 싸는 날 그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자야.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 혼자 못 산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잠시 흔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으면 그는 편해질까? 아니면 또다시 나는 사라질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혼자 살아본 적 없어요. 이제 해보려고요. 문을 닫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해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사과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없었다면 이 선택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하늘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발로 서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7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낡은 요양원 건물 3층, 창문이 작은 방이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가방 하나였고 옷 몇 벌과 약통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 공기는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문 열리는 소리에 숨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고 밥상이 늦었다고 심장이 조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구나. 요양원에서 저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 손을 잡아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식판을 나르는 일. 그중 한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고맙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 이렇게 오래 돌아왔던 걸까요? 그는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은 또박또박 나오지 않았고 걷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갔습니다. 큰아들은 필요한 것만 챙겨주고 조용히 나왔고 둘째는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 아이는 이미 중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나 다 알아.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혈액형도 그리고 왜 그랬는지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원망이 시작되겠구나. 그런데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아들이야.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더 컸어. 엄마가 살아남으려고 한 거잖아. 저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알고도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은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자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명자 한 번만 보고 싶다. 하지만 저는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예전보다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지?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늦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배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는 평생 하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결국 땅 위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받쳐주지 않는 하늘은 스스로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원망도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래가 아니라는 것. 저는 땅이었지만 밟히기만 하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땅은 씨앗을 품고 결국 생명을 키워냅니다. 제 아이들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과는 남습니다. 폭력은 기억으로 돌아오고 오만은 고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택은 결국
그 사람의 몫이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늘은 높지만 결국 땅 위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땅은 끝까지 버틴 사람의 편입니다.